한 번쯤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 보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약간 가물가물하긴 하죠. 그래서 꼭지만 빨리 잡아서 얘기를 하자면 이 RPM 책에는 7단원이 경우의 수와 순열 같이 들어있고 8단원이 조합 이렇게 들어있어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인데 경우의 수 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세는 중요한 방법으로 두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더하는 거하고 곱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사실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수형도라는 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수형도 뭔지 기억나죠? 이렇게 뭐 그리고 짝대기 그어서 막 하는 거. 이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래서 수형도 이렇게 불렀는데 경우의 수를 셀 때 그냥 수형도 그려서 다 손으로 세도 되지만 해봐서 기억나죠? 막 경우의 수가 몇백 가지씩 되는데 그 그림을 다 그릴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더하고 어떤 경우에는 곱하는지가 나오는 건데 이걸 글로만 읽으면 잘 납득이 안 가요. 왜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도 두 사건 A, B가 어쩌고 저쩌고고 여기도 두 사건 A, B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뭐 둘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쩌고 저쩌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 A와 B라는 건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A, B랑 여기서 말하는 A, B는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으냐면 식당이 있어. A라는 식당이 있고 B라는 식당이 있는데 이 A라는 식당에 메뉴가 세 가지 메뉴가 있어. 1번 메뉴, 2번 메뉴, 3번 메뉴. B라는 식당에 있는 메뉴는 가, 나, 다, 라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있다는 거야. 식당에 이런 메뉴도 있고 이런 메뉴도 있어요. 그럼 내가 밥을 먹기로 했다고 치자고. 점심밥을 먹을 거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라고 물어보면 7가지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식당이 A 식당도 있고 B 식당도 있어.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식당이 있고 나는 물론 제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만 두 끼를 먹진 않아요. A 식당에 가서 세 개 중에 하나를 먹든가 B 식당에 가서 네 개 중에 하나를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 개를 먹던가 네 개를 먹던가 A 식당 또는 B 식당. 그러니까 책에서 표현하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밥을 한 끼 먹는 경우 수는 총 7가지다 라는 소리예요. 3이랑 4를 더해서. 근데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점심은 A에 가서 먹을 거고 저녁밥은 B에 가서 먹을 거야. 똑같은 식당에 가서 두 번 먹기 좀 그렇잖아. 첫 번째 점심은 A라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거고 그 다음 저녁은 B라는 식당에 가서 먹을 거야.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메뉴의 종류는 몇 가지냐? 그러면 그건 3이랑 4를 곱해서 12가지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게 고배 법칙이거든. 이런 얘기지. 점심에 가서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먹을 거고 저녁에 와서는 가나다라 중에 하나를 먹을 거기 때문에 A 식당과 B 식당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소리예요. 정확히는 동시라기보다 순차적으로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텐데 낮엔 여기 가고 저녁엔 여기 갈 거니까 내가 오늘 뭐 먹었지라고 일기를 쓰다 보면 낮에 A는 뭐 먹었고 B에서 뭐 먹었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A에서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B에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곱하기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보면 이 얘기야. 합의 법칙은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랑 얘랑 둘이 더한대. 곱의 법칙은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둘이 곱한대. 그런데 둘이 더한다 곱한다는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요. 점심은 여기 가던가 여기 가던가 이걸 고르면 얘를 선택을 못해. 이걸 고르면 얘를 선택을 못한다고.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또는 이거니까 얘랑 얘를 더하는 건데 곱의 법칙은 이거 다음에 이거 하는 거예요. 얘를 선택하는 건 선택하는 거고 얘를 또 따로 선택을 해야 돼. 얘도 선택해야 되고 얘도 선택해야 된다고. 그래서 동시에 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말을 하자면 이런 건데 합이냐 곱이냐라는 건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설명하기 전에 어차피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진짜 10중 8구 대답 다 해요. 둘 중에 하나 가서 밥 먹을 거야. 경우 몇 가지니? 7가지요. 여기서 점심 먹고 여기서 저녁 먹을 거야. 몇 가지니? 12가지요. 이렇게 다 대답한다고. 그걸 모르진 않잖아요.
혹시 그걸 모르면 따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건 그냥 더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곱의 법칙 얘기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곱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직관적으로 3개고 4개니까 곱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수형도를 그린다고 보면 점심 메뉴로 먹을 수 있는 게 1하고 2하고 3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때마다 저녁 메뉴를 생각해 보면 점심 메뉴가 1이야. 그때 저녁 메뉴는 가도 되고 나도 되고 다도 되고 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고 점심 메뉴에 2번 먹었으면 저녁 메뉴로 역시나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되는 거고 3을 먹었어도 마찬가지야. 가, 나, 다, 라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니까 수형도를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총 12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손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가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세서 12개다 라고 대답하고 있으면 깝깝한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3이랑 4를 곱했는데 그 곱하는 과정을 니들도 모르지만 니들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라고요. 내가 점심을 먹었어. 저녁을 먹을 거야.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든 뒤에 오는 저녁 메뉴의 경우의 수가 다 똑같아요. 점심에 1번을 먹었대.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있다고. 점심에 2번을 먹었대. 경우 4가지 있어요. 점심에 3번을 먹었대. 저녁 4가지 중에 하나 먹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인데 얘네들은 어차피 다 더할 거잖아. 그죠? 이거 각각은 또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하는 거거든요. 1번 메뉴를 먹은 경우, 2번 메뉴를 먹은 경우 얘 둘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더해서 12가 될 건데 4를 3번 더한다는 건 3 곱하기 4 한다는 거잖아요. 구구단 할 때 보면 곱셈이라는 건 숫자 더하기 똑같은 걸 여러 번 더하는 걸 곱하기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3 곱하기 4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한다는 것도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점심으로 1, 2, 3, 3가지 중에 하나를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무엇을 먹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즉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계산할 때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점심에 무엇을 먹든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아. 뭘 먹든 저녁에 4가지씩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지. 점심에 무엇을 먹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내가 1번 메뉴 먹었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 3을 하자. 2번 먹거나 3번 먹거나 다 똑같은 숫자가 뒤에 딸려 나올 거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미리 얹어 놓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세. 그래서 요거 둘이 곱해서 12개를 만들겠다. 그런 뜻이라고요. 니들도 놀랐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건 이런 거라고. 이거 점심에 무엇을 먹든 저녁에 오는 경우의 수 똑같으니까 점심에 하나 먹었다고 치고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세서 그냥 곱하기 3 하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곱의 법칙인데 이런 생각을 하나 더 해볼까? 만약에 내가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 게 1, 2, 3인데 2번 메뉴를 먹으면 나는 먹을 수가 없대. 3번 메뉴를 먹으면 다하고 라는 먹을 수가 없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이 달려버리면 그때는 내가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달라지죠. 저녁 식사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그럼 그때는 곱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다 따로따로 구해서 합의 법칙으로 구해야 되죠. 2번 메뉴를 점심으로 먹었다고 치면 가하고 다하고 라를 먹어야 되는 거고 먹을 수 있는 거고 3번으로 점심을 먹었다고 치면 가하고 나만 먹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이때는 1번 먹으면 4개, 2번 먹으면 3개, 3번 먹으면 2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각각의 숫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따로따로 구해서 다
다시 더하기로 해결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4 더하기 4 더하기 4 했으면 3 곱하기 4지만 이건 4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그냥 이렇게 구해서 더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이랑 공부하다가 계속 이런 표현을 쓸 거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자면 결국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야.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괜찮은 방법은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고요. 점심 메뉴에 따라서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더하겠다.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똑같은 문제를 야 점심 메뉴 아니라 저녁 메뉴를 가지고 분류해도 되잖아. 해도 돼요. 저녁에 가 먹었다고 치면 점심에 가나 1, 2, 3 중에 하나 먹을 거고 저녁 메뉴로 나를 먹었다고 치면 아 여기는 1번, 3번 중에 하나를 먹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녁 메뉴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점심을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거냐 저녁을 기준으로 분류를 할 거냐 그건 니네 마음이에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저는 점심을 가지고 분류를 했죠. 왜냐하면 점심은 3개인데 저녁은 4개니까 좀 점심이 좀 덜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점심 메뉴를 이용해서 분류를 했는데 어쨌든 기준을 잡아서 분류를 하고 분류된 대로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건데 만약에 다 똑같다면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몇 하면 되고 만약에 다 다르다면 따로 구해서 더하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면 쉬운데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 경우의 수는 진짜 어려운 게 많죠. 왜냐면 이거 노가다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단원도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면 마치 유형별로 그냥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뭐 그리고 어느 정도는 경우의 수라는 건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뭔가 사람마다 푸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거는 선생님들마다도 좀 다르고 책마다도 좀 다르고 설명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 또 책이랑 똑같이 안 풀고 저랑 똑같이 안 풀어도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깜짝깜짝 놀래. 내가 풀다 보면 해설해줬는데 이게 좀 더 괜찮다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고3 되면. 이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분류하는 게 사실은 포인트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각 유형별로 나와 있는 거 좀 뭐랄까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쉬운 것들부터 하면서 법칙을 이해해 보자고요. 첫 번째 나온 건 합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사위 던지는 건 정말 모든 책의 첫 번째 예제로 나오죠. 바이블도 똑같았던 것 같아.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거래요.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문제랑 상관없이 서로 다르게 생긴 주사위 2개니까 첫 번째 주사위도 1, 2, 3, 4, 5, 6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주사위도 1, 2, 3, 4, 5, 6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얘도 경우가 6가지 있고 얘도 경우가 6가지 있는데 이 둘은 더하는 거겠어? 곱하는 거겠어? 당연히 곱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왜 곱하는 거냐면 A 주사위, B 주사위 둘 다 던질 거잖아요. A, B 동시에 던진대. 이 동시라는 표현이 정말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순차적으로 던진다라는 소리고요. 그냥 A도 던지고 B도 던진다고. A를 던진 상태에서 B도 던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기 6이랑 여기 6을 더 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 던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경우가 12가지 있는 거예요. A 주사위를 던지면 B 주사위를 못 던진대.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합의 법칙으로 12가지가 되는 거지만 얘는 주사위 2개 던진 거잖아. 그죠?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이 둘은 곱하는 거라고. 동시에 던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던져놓고 나서 보면 주사위 2개가 뭔가 눈을 가리키고 있을 텐데 첫 번째 주사위 1에서 6까지고 어떤 눈이 되든 두 번째 주사위 1에서 6까지 나오는 건 다 똑같겠죠. 수용도를 그려보면 얘가 1이어도 1에서 6이고 얘가 2여도 1에서 6이고 3이어도 1에서 6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에 어떤 눈이 오든 두 번째 주사위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다 6으로 똑같아요. 1이 왔다 치면 6개라고. 근데 여기도 1이 아니라 6가지 중에 하나 올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6 그래서 총 36가지다 그 얘기예요. 알고 있는데 한참 얘기했다 그죠? 생각하라고. 동시에 던질 건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대. 둘이 더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세요거든요. 그럼 얘도 분류를 해야지. 어떻게 셀지 그냥 36개 중에 4의 배수를 다 손으로 골라낼 거야? 그건 이상하잖아. 그러라고 나온 문제 아닐 건데. 그죠? 그래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세요. 인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은 이거죠. 주사위를 2개 던지면 두 눈의 수의 합 중에 제일 작은 건 2고 제일 큰 건 12예요. 그 중에 4의 배수라는 건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고 이 각각의 경우마다 주사위 2개의 눈을 나타내 보라는 이야기야. 그럼 4가 되는 경우는 1, 3하고 2, 2하고 3, 1이에요. 1, 3하고 3, 1은 서로 다른 경우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잖아. 얘가 1이고 얘가 3인 거고 얘가 3이고 얘가 1인 거예요. 둘이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요. 아까 6 곱하기 6해서 전체가 36가지였잖아요. 그 36 추워서 그래. 입이 안 돌아. 36가지 중에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경우라고. 그치? 8이 되는 경우는 2, 6부터 시작하는 거지. 1이면 7이어야 되니까 없잖아요. 그죠? 2, 6부터 3, 5, 4, 4, 5, 3, 6, 2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경우가 있고요. 12가 되는 경우는 6, 6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들을 다 더하겠다는 이야기죠. 요거 3가지, 요거 5가지, 요건 1가지. 그래서 다 더하면 총 9가지더라. 경우의 수가 9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 법칙에 나와 있는 건 주사위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로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서 9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찾았기 때문에 합의 법칙에 나와 있는 건데 분류를 할 때 얘처럼 합이 4, 8, 12인 경우로 나누어도 되지만 다르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가 2개라고 그랬잖아. 그럼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는데 A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거든요. 이 중에 합이 4의 배수 되는 경우를 찾는 거야. 그럼 B가 3 나오면 되죠. 3 하나밖에 없죠. 2가 나왔대. 그럼 여기에 2 나와도 되고 6이 나와도 돼요. 더하면 4 되고 더하면 8 될 거니까. 3이면 1 되고 5 되고요. 4면 4 하나 돼요. 5면 뭐 되는 거냐? 1 하나 되고 1이 안 되지. 3이지. 만약에 5가 나왔다고 치면 여기 3 되는 거고요. 6이 나왔다고 치면 2하고 6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해서 9개다라고 세셔도 돼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풀어야 되냐? 지금 요 2가지를 비교해보면 얘가 조금 더 낫지. 왜 얘가 좀 더 낫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 3가지만 찾으면 되거든요. 분류를 할 때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3가지 경우를 따로 센 다음에 더하면 되는데 이건 6개로 나누고 있는 거잖아. 그지?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저게 조금 더 괜찮은 거야 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리고 저도 풀려면 이렇게 풀겠지만 이렇게 풀었다고 틀린 건 아니라고. 경우는 여러 가지 있다고요. 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어려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경우는 맞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됐고 2번째로 밑에 있는 걸 해보세요. 좀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757 저렇게 생긴 방정식인데 x, y, z가 모두 다 음이 아닌 정수래요. 나중에 이제 좀 더 괜찮게 찾는 방법을 배우긴 하겠지만 여기선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손으로 찾는 거예요.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지수 3개나 있고 뭐 비록 정수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거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저걸 푸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더 스마트한 방법 따위는 없어요. 그냥 손으로 세는 겁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경우의 수를 쌩으로 구할 게 아니라 뭔가 기준을 삼아서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더할 거거든요. 그럼 기준으로 잡는 걸 뭘 기준으로 잡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엔 y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약간 눈치채지나요? 조금 전에 있는 문제 여기다가 제가 푼 거랑 여기다가 푼 거랑 둘 중에 얘가 조금 더 괜찮은 거야 라고 그랬죠. 왜 그랬냐면 분류했을 때 경우의 수가 좀 적잖아요. 이것도 보면 x 자체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x만 신경 쓴다고 치면 0에서 8까지 되고요. z도 0에서 5까지 돼요. y는 0에서 3까지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y가 개수가 좀 적다고 넣을 수 있는 정수의 개수가. 그러니까 y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면 y가 0인 경우, y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세 가지고 얘네들을 더하자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y가 0인 경우부터 생각해 보면 2x 더하기 3z가 16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도 그냥 손으로 생짜 세야 되냐? 응, 세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얘도 누구 먼저 정하는 게 좋다? z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편할 거다. 그치? z 앞에 개수가 더 크니까 넣을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좀 적잖아요. x로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는데 고집 부리지 마. z로 할 거야. z에 0 넣으면 x는 8이면 되죠. z에다 1 넣으면 2x가 13이거든요.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2분의 13인데 2분의 13은 정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z에 1은 집어넣을 수 없구나 가 되는 거지. z에 2 넣으면 어때요? 6이니까 넘어가면 x에다 5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쵸? z에 3 집어넣으면 9야 넘어가면 7이죠. x에 2분의 7 넣어야 돼요. 정수 아니니까 버릴 거고요. z에 4 집어넣으면 3은 안 된다고. 4 집어넣으면 4, 3, 12야 넘어가면 4잖아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5 집어넣으면 3, 5, 15거든요. 넘어가면 1이에요. x에 2분의 1 넣어야 되니까 안 되고요. 그 이후로 6부터 집어넣으면 아예 x가 음수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를 0이라고 했더니 x랑 z에 넣을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가 총 몇 개다? 3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y가 0인 경우에 경우의 수 3가지가 있더라. 좁네. 밑에 따로 쓸까요? y가 1인 경우는요. y가 1인 경우에 또 이제 x하고 z만 생각해 보면 이때는 2x 더하기 3z가 y가 1인 거니까 5 넘어가 버리면 1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또 x랑 z를 살펴보면 z에 0부터 넣을 수 있는데 원래는 0을 넣으면 x에 2분의 11 넣어야 돼요. 정수 안 되잖아요. 버릴 거고요. z에 1 집어넣으면 3이에요. 넘어가니까 8이고 그래서 x에 4 넣을 수 있네요. z에 2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해보시면 3 집어넣으면 3, 3은 9니까 x가 1이면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또 없습니다. 해보면 돼요. 그래서 경우 몇 가지 있냐면 2가지 있더라라는 소리예요. y가 2인 경우는 2x 더하기 3z가 y가 2니까 넘어가 버리면 6이에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z에 넣을 수 있는 숫자 0 집어넣으면 x가 3이면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2 집어넣으면 0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2가지 경우가 있고요. y가 3인 경우는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2x랑 3z를 더해서 1인데 이때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0 넣으면 2분의 1이고 1은 넣으면 음수되니까 안 된다고. 여기는 빵가지.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있는 숫자들만 다 더하면 총 7가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제가 설명한다고 이렇게 한참 걸린 건데 그냥 y부터 생각해야겠다. y가 0인 경우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쭉쭉쭉 세서 더하시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하느라 오래 걸린 거고 실제로 여러분이 풀 땐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에요.
재채기가 나올려다 말았어. 다음 세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빨리 할까요, 좀?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는데 경우의 수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 첫 번째 자리, 여기 두 번째 자리, 여기 세 번째 자리. 여기는 누가 온대요? 소수가 온대요.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 그리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 고르를 했는데 어떤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맨 끝자리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맨 끝에 오는 자리가 홀수이면 전체적으로 홀수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각 자리마다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정해진 거잖아요. 맨 앞자리에 오는 건 소수라 그랬어. 소수는 어차피 이거 한 칸이기 때문에 한 자리 숫자 중에 소수.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이렇게 네 가지 숫자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가 누구냐면 2, 3, 5, 7 이렇게 네 가지 올 수 있고요. 3의 배수는 3하고 6하고 9하고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잖아. 그죠? 여기는 3하고 6하고 9 이렇게 오는 거고 홀수는 뭐야? 1, 3, 5, 7, 9 이렇게 다섯 개 오는 거지. 그죠? 각 자리마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밥으로는 이거 중에 하나 먹을 거고 점심밥으로는 이거 중에 하나 먹을 거고 저녁밥으로는 이거 중에 하나 먹을 거라고요. 메뉴의 개수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아침에 무엇을 먹든 내가 아침에 2, 3, 5, 7 중에 하나 먹을 건데 뭘 먹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2 먹었다고 치고 곱하기 4 할 거야. 3, 6, 9 중에 하나 1, 3, 5, 7 중에 하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다 곱하시면 6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걸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넘어가.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문제는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이야기인데 얘도 여러분 공식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본 적 있다는 건 떠올릴 거고 공식이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이참에 좀 외워두시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잖아요. 334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335일째부터는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필요 없으니까. 48 약수의 개수인데 약수라는 건 결국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들어있으면 돼요. 48이라는 숫자는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16에 3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2라는 카드가 4장 있고 3이라는 카드가 한 장 있는데 걔네들 중에 몇 개를 골라가지고 곱하면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2라는 카드가 4개 있고 3이라는 카드가 하나 있어. 주머니에 들어있는데 걔네들 중에 몇 개를 꺼내. 안 꺼낼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꺼내면 1이라는 약수인 거고 다 끄집어내면 48이라는 약수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꺼내가지고 곱해서 만든 게 약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를 꺼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느냐 그 소리를 하는 건데 2라는 카드 4장 있지만 각각은 구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라는 카드가 도대체 몇 장 꺼내질까? 그리고 그 경우마다 3이라는 카드가 몇 장 꺼내질까? 그 몇 장 꺼내지는지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자는 거야. 그럼 2라는 소수는 총 4개 있으니까 이 종류의 카드를 꺼내는 경우 수가 몇 가지 있냐면 5가지 있어요. 안 꺼내거나 하나만 꺼내거나 2개 꺼내거나 3개 꺼내거나 4개 꺼내거든요. 그래서 4장이 들어있으면 4개가 들어있으면 안 꺼내는 경우까지 합쳐서 총 5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 2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5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3이라는 숫자도 하나 있는데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얘 나름대로 2가지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2는 2대로 3은 3대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총 10가지 경우구나 이렇게 찾아져요.
그럼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보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소인수분해를 해봤더니 A의 M승 M 좀 그렇다. X라고 할까요? A의 X제곱 곱하기 B의 Y제곱 곱하기 C의 Z제곱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었다고 치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생겼다고? 각각의 종류별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가능한지 생각해보면 얘는 X장 있는데 안 뽑는 것까지 해서 X 더하기 1 가지 경우 있다고. 아침 메뉴를 고르는 경우가 이만큼 있다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점심 메뉴는 Y 플러스 1이고 굶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 메뉴도 배고프니 자꾸 먹는 얘기를 하지 난 왜? 이렇게 곱하시면 약수의 개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쵸?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요걸 좀 더 보기 좋게 이미지화 해보면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2라는 소수는 제 나름대로 안 뽑을 수도 있고 하나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고 3개 뽑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4개까지 가능한데 요 각각의 경우마다 3을 안 뽑을 수도 있고요. 3을 하나 뽑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보면 총 10칸짜리 표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인 거야.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이렇게 둘이 곱한 거겠죠? 이렇게 1.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2의 1제곱, 3의 0제곱. 여기는 2의 2제곱, 3의 0제곱.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요 칸의 개수가 몇 개다? 10개다. 왜 10개라고? 2가 4개 있으니까 0제곱까지 해서 총 5칸. 3도 하나 있으니까 0제곱까지 해서 총 2칸 해서 10칸짜리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예요. 뒤에 나오는 약수의 총합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얘랑 더할 건데 이 숫자 5개 전부 다 3의 0제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인수분해를 해버리는 거야. 3의 0제곱으로 묶어요. 그러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생겼고 밑에 있는 줄도 마찬가지지. 다 3의 1제곱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3의 1제곱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이거 다시 둘이 더하면 되지. 더해보면 뭐 된다? 약수의 총합은 이게 뭐야 이게? 한글을 못 써. 너무 초딩글씨 같다. 총합은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이랑 3의 0제곱, 3의 1제곱을 곱한 꼴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약수의 총합을 찾게 돼요. 이건 소수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0승부터 n승까지 쭉 다 더한 거 그냥 쭉쭉쭉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좀 다른 숫자들도 나오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왜 이렇게 많니? 몇 개 더 있어. 몇 분 안 했구나. 5번 수형도를 이용하세요 거든요. 자, A, B, C, D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꿔서 읽을 건데 자기가 가져온 걸 자기가 읽지는 않을 거래요. 경우의 수를 세세요 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문제의 첫 번째 예제로 나왔던 유명한 문제가 모자 문제예요. 모자. 각자 모자를 쓰고 와서 현관에 걸어놨다가 집에 가는 길에 남의 거 쓰고 가는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니. 이거랑 완전 똑같죠. 책을 가져와서 남의 책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자 문제인데 이걸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교과서 안 나와요. 잘 찾아보면 수리학당 영상 중에 어딘가 이거 설명한 거 있을 건데 몰라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푸냐면 그냥 손으로 세는 거예요. 위에 나왔죠? 수형도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형도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수형도를 이용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사람은 대문자 ABCD라고 하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책을 소문자 ABCD라고 표현해보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A, B, C, D라는 책을 가져가게 될 텐데 자기 책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A라는 녀석이 가져갈 수 있는 책은 B를 가져갈 수도 있고 C를 가져갈 수도 있고 D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경우가 세 가지예요. 그 뒤로 B, C, D가 가져가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세볼 건데 얘가 이거 가져가는 경우, 이거 가져가는 경우, 이거 가져가는 경우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한 3명 수업 들으면 2대1로 편이 갈라져요. 누구는 같다 그러고 누구는 다르다 그러고. 같은지 다른지 헷갈리면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찾는 거야. 다 찾아볼 거예요. A가 B라는 책을 가져갔으면 남는 책은 A, C, D가 남았고요. 그럼 요 B는 A 가져갈 수도 있고 C를 가져갈 수도 있고 D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마다 얘네들을 보면 얘가 B를 가져가고 얘가 A를 가져가면 남는 책은 C, D지. 그래서 얘가 D를 가져가야 되고 얘가 C를 가져가야 돼요. B, C면 A랑 D가 남았잖아요. 그럼 가져가는 경우는 D하고 A 요거밖에 안 되죠. D가 자기 거 가져가면 안 되니까. B, D래 남는 건 A, C예요. C가 지 거 가져가면 안 되니까 A, C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경우가 돼요. 그럼 A가 C를 가져가는 경우를 한번 보면 남는 책이 A, B, D거든요. 근데 B는 지 거 못 가져간다며. 그러니까 A하고 D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다르게 생긴 것 같아. 그죠? 아까 3개였는데 이제는 2개잖아. 다르군. 그러고 나서 CA거든. 남는 건 B랑 D예요. 그럼 B랑 D니까 가져가는 경우는 얘가 D고 얘가 B다. 그런 소리가 될 거고요. 얘는 C, D를 가져갔는데 그럼 남는 책이 A, B거든. 아무렇게나 가져가도 되죠. 얘가 A, B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B, A 이렇게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얘들 몇 가지다. 결국엔 3가지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다른 줄 알았는데 같더라 라는 소리고요. D도 마찬가지예요. 빠르게 찾아보면 가져가는 건 A랑 C가 되는데 D, A면 B, C가 남았으니까 얘가 B고 얘가 C여야 되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A, B여도 되고 B, A여도 돼요. 그래서 총 경우가 몇 가지냐면 9가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9개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설 같은 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다 찾아서 9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의문을 던진 것처럼 이거 9개를 다 찾지 않아도 돼요. A라는 녀석이 어떤 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가 없어요.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다음에 B가 책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C가 가져간다고 치면 또 경우가 달라지겠지. 모양이 달라지겠지. 경우의 수는 똑같을 테지만. 이런 얘기라고. 아니 내가 가면서 내 책 말고 아무거나 하나 가져갈 건데 내가 이거 가져가는 거랑 이거 가져가는 거랑 경우의 수가 다를 리가 없잖아요. 얘 입장에서 보면. 최종적으로는 경우 다 똑같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다. 생각해보면 확실하다고. 얘가 무엇을 가져가든 전체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얘가 B 가져갔다고 치고 원래는 3권이었잖아. 곱하기 3 하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B라고 딱 박아놓고 나서 경우를 셌더니 3가지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3 곱하기 3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라고요. 그죠? 어쨌든 이 녀석은 유형으로 나와 있는 게 수형도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 중에 혹시 숫자가 달라지는 거 나오지 않을까? 안 나와요. 3개짜리는 경우가 2개밖에 없어서 안 나오고요. 5개짜리는 손으로 세기 너무 불편해요. 너무 많다고. 그래서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얘를 1번에서 식으로 찾아 놓을 거냐? 찾아 놓은 책이 있긴 있는데 그 몰라도 된다고. 그래서 맨날 4개짜리밖에 안 나와요. 맨날 4개짜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손으로 세는 거다라는 거고요.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건 돈을 지불하는 건데 요것도
방법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방법을 외우지 못하면 풀 때마다 헷갈려요. 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돈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에 보세요. 100원짜리 2개 있고 50원짜리 3개 있고 10원짜리 4개 있는데 50원짜리가 여러 개 있잖아. 그치?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는 금액으로 따지면 100원으로 동일하죠. 그런데 방법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자지 말라고 한 얘기야. 근데 대학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등록금 비싸다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등록금이 비싸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뭘 하냐면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동전으로 바꿔요. 제가 다닐 때도 한 400 막 이랬거든요. 400 몇만 원? 450만 원? 그걸 다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바꿔요. 그러면 리어카에 실려요. 수레로.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은행 한 군데에 동전을 몇백만 원치 갖다 놓지 않잖아. 100원짜리로 따져봐야 그거 4만 개야. 4만 개의 동전을 은행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은행 몇 군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동전을 다 바꿔요. 그래서 그걸 리어카 싣고 오다가 막 중간에 터져. 막 주우러 다니고 막 그랬다고. 아무튼 지불하는 방법이라는 건 그래서 50원짜리 2개인 거랑 100원짜리 하나인 건 받는 사람 입장에선 금액이 똑같아. 귀찮은 거지. 100원짜리 하나가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방법은 서로 다른 거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400만 원 현금 내는 거랑 400만 원 수표 내는 거랑 400만 원 동전 내는 건 다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은 그냥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나름대로, 50원짜리는 50원짜리 나름대로, 10원짜리는 10원짜리 나름대로 약간 독립적으로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약수의 개수 세는 거와 비슷해요. 약수의 개수도 그런 거였잖아. 우리 아까 했던 거 2의 4제곱이랑 3의 1제곱 약수의 개수 몇 개니? 그러면 2는 2 나름대로 0제곱부터 4제곱까지 5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고 3은 3 나름대로 0제곱이랑 1제곱해서 2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곱해서 10이야 이렇게 찾았잖아요. 약수의 개수.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1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으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안 내던가 1개 내던가 2개 내던가 100원짜리 동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50원짜리는 지 나름대로 4가지 경우를 가지고 있는 거지. 3개 있으니까. 10원짜리 동전은 4개 있대요. 그러면 5가지 경우가 되겠죠. 안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답을 내보자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이거는 괄호치고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100원짜리는 경우의 수가 지 나름대로 3가지 있고요. 50원짜리도 동전이 3개인데 안 내는 것까지 해서 더하기 1 할 거고요. 10원짜리도 지 나름대로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1을 하나 빼요. 1을 빼는 이유는 마지막 괄호 안에 보시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죠. 0원을 지불하는 건 지불 안 하는 거잖아. 그지?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 하나도 선택을 안 하면 1이라는 약수가 돼요. 2의 0제곱, 3의 0제곱, 5의 0제곱은 1이잖아. 1도 약수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100원짜리도 지불 안 하고 50원짜리도 지불 안 하고 10원짜리도 지불 안 해버리면 지불 안 하는 거잖아. 빵원이라고. 그 경우는 빼야 되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은데 거기서 그냥 1만 빼는 거예요. 지불하는 금액은 아까 예를 들은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사실은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은 같은 거더라 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고, 즉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5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하나가 서로 다른 방법이라고 따로 세고 있겠지만
지불하는 금액 입장에선 같은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세고 있는 거라고요. 즉 얘는 뭐가 문제냐면 같은 금액인데 다른 방법인 경우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문제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찾으란 이야기고, 이걸 찾아서 빼도 되는데 약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면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있다고 치면 얘네 둘은 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릴 거예요. 방법 입장에서 보면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는 다른 방법인데 금액 입장에서는 둘이 같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앨 거라고. 근데 없앨 때 뭘 없애냐면 100원짜리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 이유는 50원짜리 두 개를 야 어차피 100원 낼 건데 50원짜리 두 개를 100원으로 바꾸자 라고 해버리면 100원짜리 두 개가 되죠?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져요. 그죠? 봐봐. 아예 존재하는 게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있었다고 치면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것도 100원이고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것도 100원인데 그래서 이 두 개가 겹치니까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 녀석을 1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0원짜리 두 개와 100원짜리 하나인데 이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두 개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50원도 지불할 수 있고 100원도 지불할 수 있고 150원도 지불할 수 있고 200원도 지불할 수 있어요. 다 지불할 수 있게 된다고. 귀찮지만 큰 돈을 작은 돈으로 쪼개야 그래야 세부적으로 돈을 다 낼 수 있다고요. 겹치는 거 없이. 그쵸? 그래서 얘는 기억하세요. 지불하는 금액의 경우엔 작은 단위의 돈을 모아서 큰 단위의 돈이 될 수 있으면 겹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럼 어쩐다고? 큰 단위의 돈을 쪼개서 작은 단위로 바꾼다고. 그 다음 다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세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소리 하는 거다. 100원짜리가 두 개, 50원짜리 세 개, 10원짜리 네 개인데 50원짜리가 두 개 넘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100원짜리가 되겠지. 어쩐다고? 100원짜리를 쪼갠다고. 그래서 50원짜리가 마치 7개, 10원짜리가 4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방법의 수를 세세요. 그 소리예요. 50원짜리가 7개라는 건 알겠죠? 100원짜리는 쪼개면 2개씩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보면 뭐다? 7 더하기 1, 4 더하기 1 빼기 1. 여기서는 10원짜리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모아봤자 5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냥 경우의 수를 세시면 되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 중에 겹치는 금액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지불하는 금액이랑 지불하는 방법이랑 같아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뭐랑 똑같다?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다. 단 마지막에 빼기 1 하는 거. 빵원을 지불하는 건 안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지불하는 금액 찾으세요. 그러면 작은 단위의 돈을 모아서 큰 단위가 될 수 있는지 보시고, 작은 걸 모아서 큰 돈이 될 수 있으면 큰 돈을 뽀개서 작은 돈을 만드는 거야. 작은 돈을 만든 다음에 다시 지불하는 방법의 수처럼 세시면 된다고요. 외워. 왜? 아니 뭐 써 있는데 읽어보세요.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로 바꾸어서 생각한다. 다음 도로막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쉽죠. 요거는 특별히 설명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국어만 잘 읽으시면 돼요. A, B, C, D 지역 4개 있고 A에서 출발해서 B, C 두 지역을 모두 거쳐 D에 도착하는데 한 번 지나간 건 안 거친대. 그러면 B, C를 모두 다 거쳐서 D에 도착하래요. A에서 출발했다고 B, C를 거쳐서 D에 도착할 거라고요. 그럼 경우는 어떻게 세야 돼요? B와 C를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 약간 한 번에 B를 먼저 갔다가 C를 가든가 C를 먼저 갔다가 B를 가야죠. 경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럼 그 각각의 경우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시면 되죠.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는 3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 2가지. 얘네들끼리는 다 곱해야겠지.
그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12가지. A에서 C로 가는 건 한 가지, C에서 B로 가는 건 세 가지, B에서 D로 가는 거 한 가지. 얘네들도 다 곱해야겠죠? 그래서 세 가지. 해놓고 나서 12와 3은 둘이 더해서 15가지 되겠죠. 얘랑 얘를 더하는 이유는 이렇게 분류를 한 거잖아요. 이 경로로 가든 이 경로로 가든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니까. 그지? 따로따로 구해서 더한다 그 얘기예요. 색칠하는 거 이것도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뭔가 되게 쉽게 풀린 문제도 있고 약간 어렵게 풀렸던 문제도 있고 막 그렇죠. 요건 쉽게 풀리는 거 밑에 가면 어렵게 풀리는 것도 있어요. 어렵게 풀리는 건 옛 기억을 떠올려 보라는 의미에서 내비두고 난 쉽게 풀리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행정구역이 4개 있고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할 건데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아요. 그런데 인접한 건 서로 다른 색 칠을 해요. 같은 색을 칠했을 때 경계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접한 건 다른 색을 칠하세요고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인데 요령은 뭐였다?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걸 먼저 칠하고 그 다음 돌아가면서 칠하는 거야.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옆에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물론 얘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상관없겠지만 A를 먼저 칠할 거예요. 왜? A가 알파벳 순서대로 하는 게 좋잖아 기분이. A는 인접한 게 3개예요. B는 인접한 게 2개고 C는 인접한 게 3개고 D는 또 인접한 게 2개잖아. 그러니까 A 아니면 C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알파벳 순서상 A를 먼저 칠하는 것이 편할 거다 그 얘기라고. A에 먼저 칠할 거고요. A에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칠하는 거야. B 칠하면 되고요. C 칠하면 되고요. D 칠하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들을 세보면 색깔이 4가지 있다고요. 이렇게 4개라고 볼까요? 4가지 색을 칠할 건데 A는 지금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고요. A에다가 어떤 색을 칠하든지 간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하는 거냐면 A에다가 나 노란색 칠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되죠. 원래 4가지 칠할 수 있는데 무엇을 칠하든 뒤에 다 똑같으니까 하나 딱 정해서 박아놓고 노란색! 그 다음 곱하기 4 한다고요. 그럼 여기다 노란색 칠했어. 그 다음 B로 내려와 보면 여긴 노란색은 못 칠하죠. 그래서 남은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해요. 뭘 칠할 거냐면 주황색 칠합시다. 주황색. 사실은 주황색뿐만 아니라 파란색이나 녹색 칠해도 되거든요. 아무거나 칠해도 상관없고 무엇을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색깔 딱 박아놓고 곱하기 3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3가지 색깔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주황색을 딱 박아놓는다고. 그 다음 뒤에 오는 경우수 세보면 C에는 노란색 칠해져 있고 주황색 칠해져 있잖아요. 저 2가지 색은 못 칠해요. 그래서 요거 둘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어요. 파란색이나 녹색 둘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을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C에다가 녹색을 칠할 거야. 그리고 나서 곱하기 2 할 거예요. 원래 2가지 경우인데 그냥 이거 칠했다고 치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2 할 거라고. 그럼 D는요. 인접해 있는 게 노란색이랑 녹색이에요. 원래 경우의 수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렇게 4가지였는데 칠할 수 없는 게 노란색, 녹색은 칠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칠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2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쪼로로로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48가지나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순서를 살짝 바꿔볼 거예요.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게 A야. 끝난 줄 알았지? 아직 아니야. 하나 더 있어요. A가 인접한 게 미안해. A가 인접한 게 많기 때문에 A부터 칠하면 참 좋겠는데 혹시 다른 걸 먼저 칠하면 안 되나요? 다른 거 먼저 칠해도 돼요.
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에다 내가 먼저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칠하고 그 다음에 D에 칠하고 그 다음 A에 칠할 거예요. 이 순서대로 색을 칠한다고 보면 B에다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어요. 자리가 잠깐만. B, C, D, A. B에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상태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칠해도 돼요. 네 가지 색깔 중에 하나 칠하면 되고 그럼 C로 넘어와 보면 어때? B에만 칠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B에 칠해져 있는 색깔만 피하면 돼요. 세 가지 경우 있어요. D로 와보면 어때? 이때는 뭐 B에 뭐 칠해져 있긴 있을 텐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아무나 하나 칠해볼까요? 얘도? 내가 B에다가 노란색을 칠했다 치고요. C에다가 녹색을 칠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D는 녹색만 피하면 되잖아. 인접한 게 얘거든요. 그러니까 D에다가는 녹색을 제외한 세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어요. 녹색인 게 티가 안 난다.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파란색을 칠할 거야. 그러니까 D의 경우엔 파란색만 아니면 아무거나 와도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A에 칠하려고 보니까 A는 어때? 인접한 게 D, C, B 이거 세 개 인접했거든요. 그래서 세 개 다 인접한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왠지 한 가지 색깔밖에 못 칠하나 싶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요 뒤에는 물론 뭐 주황색 이런 거 칠하는 경우도 있지. 이렇게 생겼으면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이랑 인접해 있으니까 하나밖에 못 칠하는데 여기엔 노란색을 칠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B랑 D는 서로 인접한 게 아니라서 같은 색 칠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럼 얘랑 만약에 둘이 같은 색을 칠했으면 그때는 A에는 두 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쓰다 보니 여기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지? 달라졌다고요. 뭐에 따라 달라졌냐면 B랑 D랑 서로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배 법칙 가지고 한 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쩔 거냐? B랑 D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여기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분류를 해서 따로 세는 거예요. B하고 D가 같은 색인 경우랑 B랑 D가 다른 색인 경우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세는 거라고. 그래서 세보면 이런 이야기인데 B랑 D랑 같은 색깔이라고 그럼 B에는 당연히 4개 칠할 수 있고 C에도 3개 칠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D에 와서 보면 같은 색 칠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색깔밖에 못 칠해요. 여기다 칠해 놓은 거랑 똑같은 거. 그럼 A에는 어때? B랑 D랑 둘이 색깔 같아요. 그리고 C는 서로 다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가지 색깔이랑 인접해 있는 거라서 얘는 두 가지를 칠할 수 있어요. B랑 D랑 다른 거 칠하기로 했대. 그러면 B에 4가지, C에 3가지 칠할 수 있고요. D로 내려와서 보면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거 칠한대. D 입장에서 보면 C는 인접해 있으니까 C랑 다른 색 칠해야 되고 B는 인접한 건 아니지만 다른 색을 칠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A로 넘어와 보면 하나 있는 거지. 얘네 둘이 서로 다른 색깔이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따로따로 구해서 둘이 더해보면 요거 24, 요것도 24, 그래서 앞에서 했던 48이랑 똑같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둘은 구해서 더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굳이 이런 예를 왜 들었냐면 당연히 요 방법대로 풀면 한 줄에 끝나죠. 인접한 게 많은 영역을 먼저 칠하기 시작해서 돌아가면서 칠하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뭐 그 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문제 같은 거 779 이런 거 같은 경우엔 하다 보면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보자마자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아닌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인접한 게 많은 것부터 칠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칠할 거야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다가 보니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상한데? 좀 다른데? 얘랑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분류해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 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말은 이렇게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좀 어려워요. 헷갈릴 거야. 그래도
기대하는 건 우린 334일 남은 고3이니까 한 번쯤은 해봤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